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거주 대상이기도 하고, 또 투자의 대상이기도 한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집은, 사실은 뭐,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으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 한 79%가 다 집에 몰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저도 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데요.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중요하고 또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 이제 또 더군다나 집을 이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번 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팔 걸. 집주인들 비명.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이 보니까 지난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9만 274건으로 이렇게 집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만 건이 넘었다는 거죠. 이렇게 9만 건을 넘긴 거는 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것이 2021년 11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서울인데 인천이라든가 경기의 매물도 지금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 계속 매물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경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 몰빵하고 있고 너무 건설 투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큰일이고 또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겁니다도 사실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신규 아파트 공급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매물이 더 중요한 공급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지금 기존 아파트의 공급, 그 매물이 지금 역대 최대급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그래도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기 전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2000년, 201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부터 해서 2014년 15년까지 집값이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이 10년 좀 오르는 듯 하다가 17년부터 해서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정부 때 집값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다. 그래서 강남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이 지수는 서울 평균이니까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 강남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올랐다니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 정부 들어서 2022년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집값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하고 둔촌 주공 그 아파트 이제 재건축 아파트 이제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냥 부랴부랴 나서서 2023년 초부터 뭐 특례 보금자리론 하면서 막 40조 원의 정책 자금을 막 풀어요. 그러니까 시중 금리보다 싸게 해서 막 돈을 빌려줄 테니 집 사라 뭐 이렇게 하는 정책을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만기도 이게 뭐 30년이 아니라 50년으로 해줄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싸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 집을 사기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잠깐 또 집값이 오르는 듯 하다가 그 돈 40조가 다 소진되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9월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또 떨어지는 듯 하니까 다시 또 올해 초부터 시작해 다시 또 적극적으로 막 부양 정책을 쓰죠. 그래서 뭐 한 27조 원 정도를 이거는 이번에 또 이름을 특례는 특례인데 신생아 특례 대출 해가지고 마치 아기를 낳으면 더 돈을 싸게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마치 저출산 대책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돈을 막 빌려줍니다. 그렇게 빌려주게 되니까 다시 또 집값이 뜨게 되는 거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디인돌 대출을 무려해서 한 55조 원을 돈을 또 풀어요. 이렇게 푸니까 또 집값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 9월부터 이제 그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실시를 했죠. 사실은 그게 7월부터 실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2달 미루는 바람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차 탄다고 해가지고 막 몰려가지고 가계대출도 많이 증가하고 집값도 뜨고 막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뜨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소위 가계대출 그것도 이제 통제를 이제 하도록 이렇게 이제 사실은 창구 지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들로 하여금 이 가계대출 하는 그 규모를 이제
축소하도록 이렇게 뭐 압력을 넣으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집값이 좀 주춤주춤한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좀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집값이 오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보니까 이게 2026년, 27년, 뭐 28년 이때 가면은 아파트 입주량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집값이 막 그렇게 증가할 때요. 두 배, 세 배 증가할 때 2017년부터 보세요. 17년, 18년, 19년 이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나요? 늘어요. 늘 때 그때 집값도 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집값이 막 올라갈 때는요, 이 아파트 그 집을 짓는 시행사, 건설사들이 막 열심히 분양하고 막 그래서 집 짓고 그래서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분양도 늘고 입주량도 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떤 분양이 얼마나 되느냐, 입주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격의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래서 이 그 집값이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막그 올라갈 때도 입주량이 막 늘어났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뭐 그게 이제 100%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에 2025년에는 올해보다도 입주량이 지금 한 3, 40%더 증가해요. 이렇게 부쩍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제도 잡히지 않아도 입주량이 없는 것이 실제 앞으로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00번 양보해서 적어도 아파트 입주량, 이건 신규 아파트 공급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말고 기존 아파트의 매물은 기존 아파트 공급이다. 두 개 다 공급이다. 이 말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기존 아파트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신규 아파트 공급은 그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후행 관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 추이를 한번 자세히 좀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직접 아실에 들어가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울의 매물 추이예요. 그래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이 아실에서 이 매물 추이를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해 왔더라고요. 이거 뭐 정부서도 못하는 걸 갖다 아주 잘 했는데, 이 보면 매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사고 파는 그러한 매매 거래가 있고 전세 거래가 있고 월세 거래가 있는데, 일단 매매 거래만 보시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실제 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2021년 해봤자 지금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의 매물이 서울 전체에서 4만 개밖에 안 됐어요. 4만 개.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9만 개 정도 됐다. 4만 개에서 9만 개. 두 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두 배 이상. 매물이 계속 증가했다 하는 말씀이고요. 잠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약간 떨어지는 듯 매물이 줄어든 듯 하다가 해도 기본적인 이 추세는 계속 증가한다. 왜 증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구가 고령화되고 특히 이제 젊은 인구가 계속 서울에서 줄어드니까 이것을 누가 사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팔고 나가자.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팔고 내가 차라리 그거 가지고 일부 소득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기존 아파트 매물, 기존 아파트 공급은 사실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어떤 결정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구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가 줄잖아요. 반대로 매물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앞으로 수요가 없을 것 같네, 그냥 내놓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새로운 아파트 아니면 큰 아파트 살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또 그러니까 거꾸로 매물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고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너무 높으면 그걸 버티지 못해 가지고 이제 매물로 내놓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살 수 있는 여력도 줄기 때문에 그러면 또 수요가 줄어들고, 사실 그래서 기존 아파트의 공급은 새로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거의 결정 요인이 비슷하다. 다만 방향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서울은 그렇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인천은 어떠냐? 인천도 마찬가지로 인천은 더 빠르게 사실은
그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가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2,3천 개 정도였다가 요즘에는 이게 거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2,3천 개 정도 했다가 한 4만 개 정도까지 이렇게 매물이 지금 증가해 있는 상태다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경기도 전역은 어떠냐? 경기도 전역도 보면 이 인천과 비슷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다 2배 이상 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부동산 불패는 적어도 서울 전체는 아니라도 강남은 그래도 부동산 불패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강남을 한번 볼까요? 강남의 매물입니다. 강남 매물인데요. 이 강남 매물이 2021년 11월에 4천 개였는데 이게 8천 개까지 증가했어요. 8천 개까지. 이것도 거의 2배 증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뭐 강남구뿐만 아니라 뭐 서초구라든가 이런 다른 강남구, 서초구 아니면 송파구 이런 데가 다 마찬가지로 다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증가한다는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이게 집값이 거의 꼭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매물로 내놓는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왜 내놔요? 더 갖고 있죠. 집값이 오를 때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인구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지금 뭐 GDP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이 지금 옛날에는 뭐 10% 넘을 때도 있고 최소한 5% 후반대 됐다가 요새는 2%까지 떨어졌고 어쩌면 이제는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1% 밑으로 떨어진다. 50년대 정도, 45년 정도 되면 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계속 수요가 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GDP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 가계소득이잖아요. 이 가계소득은 이미 지금 0% 수준이에요.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자꾸 더 좋은 집, 더 큰 집을 수요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니까 남은 게 뭐예요? 결국 돈은 그냥 싸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저금리가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고금리가 돼버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래, 이제 내가 따로 그러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내가 특별 정책 자금을 해서 싸게 빌려줄게. 그래서 이름을 갖다 특례 보금자리론. 또 올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막 돈을 빌려줘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여러 디딤돌 대출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무려 55조 원을 지금 싸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기껏 올려놔가지고 나름대로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막 집값 띄우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 대출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가계신용 잔액은 가계신용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계대출이 있고 판매신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신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카드 대금 같은 거고 가계대출은 말 그대로 이제 신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건데요. 이게 다 증가했는데 특히 이제 가계대출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 또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이 또 크게 증가했다. 전체 우리 가계대출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한 80% 정도 이상, 8, 90% 되는데 또 그 중에서 한 7, 80%는 다 정부의 정책 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계대출을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계대출이 막 증가하니까 이거 GDP 대비 너무 크고 그래서 OECD에서 제일 높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래서 글로벌 금융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가계비 시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원리금 갚느라고 소비도 못하고, 더군다나 돈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가 투자도 전부 건설 투자로 해가지고 미래 먹거리 투자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 가격도 안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은행 총재부터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이현훈이 같은 사람이 계속 나서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러시지 마세요. 이제 이러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런 말씀 계속 하니까 요즘에 와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정부가 가계대출 이제는 더 이상 내주지 마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실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이제 막히니까 집값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존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고 또 그 근본 원인은
인구 고령화에다가 그리고 또 가계 소득이 또 증가하지 않는 거고 또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지난 23년 그리고 올해 계속 소위 정책 자금을 많이 풀어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계속하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미 꼭지까지 왔고요. 그리고 내년도 또 지금 55조를 또 풀겠다고 지금 건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마치 이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마치 무슨 뭐 그게 신생아 대출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기 낳는다고 해서 정말 아기를 몇 명이 낳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출산한 사람까지 좋다고 해요.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고 그게 만약 집값이 그럼 도리어 올라가면 그러면 새롭게 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집값이 더 많이 올랐는데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울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집값이 오를 수 있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제 말씀 그래도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정부 때문에. 제가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오를 수가 없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른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다. 정부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데 그래도 정부는 집값 띄우는 거에 진심이야. 지난번 정부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그랬고 이건 뭐 정권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집값 계속 띄우려고 해. 그게 부동산 마피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별 수 없이 집값이 올라갈 거고 집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 네 가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라. 전체 자산을 갖다가 거의 80% 이렇게 전부 집을 사는데 가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나는 그러면 깡통이 되잖아요. 만약 집값이 그만 떨어져 버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면 GDP로 보면 1.7%밖에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모든 자산을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보면 1.7%밖에 안 되는 한국에다 자산을 다 넣어놓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80%를 전부 다 집에다 다 투자를 하니까 이건 정말 현명한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그것도 빚까지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본이 적어도 뭐 한 7, 80% 3분의 2 이상 정도 되면 그럼 집 사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자기 자산은 50%도 안 돼요. 나머지 돈을 빌려서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야말로 그 집은 경매에 나가고 나는 거리에 내앉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생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홈리스고 그래서 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정부가 절대 보장을 못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미국은 그래도 뭐 모기지 하면 뭐 90%도 해준다던데 90% 해줘요. 그렇게 해주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갚아 나가는데요. 그분들은 사실은 현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데 자산을 이미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산 중에 80%가 부동산에 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이 사실은 이런 주식과 같은 주식 채권 아니면 은행 이런 데 자산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은 제가 이렇게 지금 집값이 오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막 계속 오른다고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는 저는 전문가이지만 이 여러 가지 부동산 카르텔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경제 성장 속도가 어떻게 되고, 금리가 또 어떻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등장하면서 미국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또 환율까지 지금 막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무려 내가 7, 80%를 막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산다고 할 때 이게 과연 현명할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알 것. 이게 바로 그거예요. 공부를 하셔라. 그래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자산도 얼마다 이런 걸 좀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현명한 그러한 경제생활, 현명한 투자 하시고 행복한 그러한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